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전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41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제3부 나라 세우기 반민특위를 되돌아봄 일제가 북한에 남긴 군사공업 한국전쟁의 발발과 관련하여 정치학자들이 관가하고 있는 경제사적 요건에 관해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제9장에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는 키무라 미치히코 교수가 2003년에 북조선의 군사공업화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여기서 키무라 교수는 김일성이 남침을 결행하게 된 역사적 배경의 하나로 북한의 상당 수준의 군사공업시설이 존재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까지 제철, 전기, 화학 등 군수 관련 공업을 북한 지방에 대량으로 건설했습니다. 해방 후 그 공업시설의 일부는 소련군이 해체하여 자국으로 반출하였습니다만 그 대부분은 오롯이 북한 정부에 인계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일제가 비축해둔 원자재와 부품의 재고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해방 후의 북한 경제는 커다란 혼란이 있어 신속하게 공업 생산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약 800명에 달하는 일본인 기술자들이 전쟁 전까지 억류되었던 것도 공업 생산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 이전에 북한은 소총, 기관총, 박격포와 같은 소화기에서부터 총알, 대포알, 수류탄, 각종 화약을 자체 생산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일제가 평양에 건설했던 종업원 6,000명의 평양 병기 제조소라는 시설이 그 대표적인 공장이었습니다. 해방 후 이 공장은 M공정이란 비밀 암호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쟁 전에 김일성이 이 공장에 들러서 병기와 폭탄 생산을 독려했음이 전쟁 중 미군이 노익된 북한 문서에 나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사정에 비한다면 남한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편입니다. 김일성이 볼 때 미군이 물러간 남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같았지요. 그래서 자꾸만 스탈린에게 남침을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수 있었던 한편의 힘은 일제가 중국 대륙을 먹기 위해 북한에 건설한 군사공업에 있었습니다. 일제가 건설한 군사공업이 후일 북한이 남침을 결행하는 군사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볼만한 역사의 아이러니지요. 북한이 스스로 민족이 혁명지기로 자처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남한을 해방시키겠다며 동원한 군사력이 원래 그 제국주의가 건설한 것이었다니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제11장에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만 김일성이 북한은 민족의 혁명 기지라기보다 정신이나 물질의 모든 면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계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나라 세우기. 끝으로 책 안에 다시 불거진 강정구 교수의 내전론에 대해 코멘트하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강정구는 한국전쟁이 혁명적인 민족 세력과 외세 의존 반혁명 세력 사이에 벌어진 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외세의 식민지적 지배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민족통일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커밍스의 수정설과 인식의 역사관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강정구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해설을 덧붙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내전인 것은 기능적으로 보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나라 세우기의 정치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치 세력이 헤게모니를 다투는 사실상의 내전이자 많은 경우 실제적 내전을 동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나 북한의 프롤레티아트 독재나 이승만이 북진통일론이나 김일성이 국토 완정론이나 엄밀히 말해 정치적 기능에서 대등합니다. 동시대인들에게 그것은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삼았던 많은 지식인이 북으로 올라간 반면 그 밑에서는 살 수 없었던 대략 100만의 북한 주민이 전쟁 전에 이미 남으로 내려왔던 것 자체가 대립적 선택으로서 본 내전이었지요. 문제는 강정구가 제기한 내전설은 이러한 나라 세우기 정치가 내포하고 있는 기능적으로 대등한 의미의
내전이 아닙니다. 그는 숨기지 않고 김일성의 북한이 일찍이 주장했던 혁명지기론을 지지함으로써 기능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내전의 일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입장은 당초 내전으로 일어났던 한국전쟁이 미국이 부당한 개입으로 참혹한 국제전으로 비화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점에 커밍스의 수정서를 넘는 강정구 독자의 한국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커밍스 이상으로 전쟁을 기획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몇 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저는 강정구와는 달리 민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역사의 발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기 이래 지주, 소작관계는 화해 불가능한 계급 대립의 관계도 있었을 뿐 아니라 해방 후 미국 체제에 포섭된 담안을 두고 식민지적 상태라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 교수와 저는 얼굴색이 같고 언어가 같아 같은 민족임이 사실이지만 역사를 감각하는 지성에서는 전혀 별개의 인간이지요.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생각이 나라 세우기의 정치와 관련하여 서로 적대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경계선입니다. 나라 세우기의 정치는 1948년 8월 15일 그날에 있었던 정부 수립의 공포로 종료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전통과 명분의 축적 과정입니다. 그러한 건국사에서 적잖은 잘못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학살 등 진상을 규명해야 할 반인륜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국사에 대한 비판이 사회의 정치적 통합으로서 국가를 보다 높은 문명으로 발전시키라는 선의를 넘어 건국사 자체를 부정하는 정치적 도전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한두 개인의 학문적 소신을 넘어 잘 조직된 정치 세력의 힘으로 과시될 일환이라면 그러한 비판의 자유가 끝까지 보호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인지에 대해 저는 회의적입니다. 강정구의 주장에 실정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검찰이 그를 구속하자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발동하여 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대한민국이 잠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사의 기본 줄기를 크게 흔들렸지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는 나라의 기본 정체성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강처럼 피를 흘린 그 전쟁에 관한 공식 기억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전쟁은 한국인들이 사회주의 국제세력의 공세로부터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낸 전쟁입니다. (1950년대의) 재평가, 1950년대의 암울.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무잎은 떨어지고 나무잎은 흙이 되고 나무잎은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내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1956년에 나온 박인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입니다. 좀 나이든 한국인이라면 대개 젊은 날의 애틋한 사랑의 추억과 함께 이 시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시인은 50년대의 허무와 죽음을 사라진 옛사랑의 추억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명동 어느 허름한 술집에서 즉흥으로 지은 이 시를 동석한 시인의 친구가 음악으로 옮겼습니다. 그 뒤로 사랑하는 사람을 전쟁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로 번져나갔습니다. 50년대의 황폐와 방황을 그린 대표적인 소설로서는 흔히들 이범선의 오발탄을 꼽습니다. 계리사 사무실 서기인 홍초로 가족은 월남인입니다.
서울 남산밑 해방촌의 판잣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돌아온 철호에게 전쟁통의 정신이 이상해진 어머니는 자꾸만 가자 가자 하면서 북쪽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채근합니다. 동생 영호는 어머니 원수를 갚는다고 입대했다가 상위 군인으로 돌아와 결국 권총 강도를 저지릅니다. 여동생 명숙은 양공주가 되어 밤마다 늦게 돌아옵니다만 몸을 판 돈으로 올케이 병원비를 내놓습니다. 아내는 아름다운 미모의 음악도 출신이지만 가난과 살림에 찌들려 고생만 하다가 병원에서 출산 도중에 사망합니다. 철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극도의 혼란에 빠진 철호는 택시를 탑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 해방촌으로, 경찰서로, 병원으로 헛소리만 합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50년대의 참담한 현실에서 삶의 질표를 잃은 인간들의 몸부림을 오발타는 그렇게 애달프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0년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50년대도 그러했습니다. 조그만 시골 군청 소재지에 있는 것이라곤 장터, 정육점, 신발가게, 약국, 일본인이 남기고 간 높은 굴뚝의 정미소, 아이스케이크 공장, 제재소뿐이었습니다. 가끔 어디선가 목재를 가득 실은 트럭이 제재소에 들어오는 날이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낫을 들고 나무 껍질을 벗기려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것으로 죽을 끓여 먹는다지요. 4, 5월 보릿고개에는 이웃집 아저씨 얼굴이 황달에 걸린 것처럼 누렇게 변했습니다. 가끔 쥐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의 벌거벗은 시체가 리어카에 실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하루에 몇 차례 완행버스가 지나가면서 흙먼지를 뿌려 온 동네가 회색이었습니다. 사방의 산들도 참담하게 헐벗어 있었습니다.